네, 머니인사이트 오늘은 채권 시장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주 그 시장이 주목했던 FOMC가 이제 끝이 났는데 FOMC 성명서 또 뭐 파월의 기자회견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좀 주목해서 보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선은 뭐 지금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 5월 FOMC 당일날은 그렇게 막 큰 내용이 없었다라고 좀 받아들였고, 그리고 조금은 비둘기보다는 매파적이었다 정도로 해석은 했는데 네. 이제 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뭐 영국하고의 협상 결과도 발표하고 그리고 뭐 주식 사라 이런 네. 얘기까지 하면서 다시 조금 더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FOMC에서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릴 만한 이유가 아직 크게 없다는 쪽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네. 트럼프가 위험자산에 대한 이런 선호들을 좀 자극을 하면서 조금 더 그게 더 하이어 포 온 거, 즉 동결 기간이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쪽으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해석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성명서만 놓고 봤었을 때 조금 더 이제 달라졌던 부분은 사실 3월하고 대동소이했어요. 거의 바뀐 게 없었는데 네. 문구에서 바뀐 거는 한 2가지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경제 전망을 할 거잖아요. 한국은행처럼. 근데 경제 전망을 하는데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니까 더욱이란 말을 좀 추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연준은 2가지 책무가 있습니다. 고용도 잘 관리해야 되고 물가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2가지 리스크가 더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그냥 데이터를 보고 기다리겠다라는 얘기를 3월과 똑같이 했으나 그 리스크가 조금 더 커졌다를 부각시킨 회의 정도? 그게 이제 성명서에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의장은 연준의 이중 책무 리스크가 커졌다. 뭐 고용과 물가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먼저 이제 고용 지표를 보면 그래도 최근에 좀 견조한 게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위원님께서는 미국의 고용 시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이전보다는 조금씩 둔화되는 그림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는데 우선 제가 실업률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업률이 이번에 5월 달에 발표된 4월 수치가 가장 최근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업률이 4.2가 나왔거든요. 근데 혹시 작년 8, 9월 때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시청자분들도 작년 9월 달에 발표된, 8월 달에 발표된 7월 네. 실업률 자체가 4.3까지 올랐어요. 근데 4.3까지 오르면서 경기 침체를 알려주는 샴룰에 부합했다. 즉 네.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이거 경기 침체다라고 알려주는 그 기준에 부합한 거죠. 그래서 주가 빠지고 금리가 3.8%까지인가 내려가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미국제 네. 10년물 기준으로. 근데 그때 실업률이 4.3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4.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도 그때 샴룰 부합하고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니까 9월 달에 B컷 50bp 내려주고 하반기 때 총 100bp를 내려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4.2니까 그때도 실업률 높고 고용 안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잘 관리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보다 100bp, 0.1%의 기준금리를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이 금리도 덜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달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게 앞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씩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월 실업률 4.0, 2월 실업률 4.1, 그리고 3월 4.2 나왔다가 4월이 4.2로 유지가 됐지만 소수점까지 보면 조금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들은 조금 더 생겨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더 올라가게 되면 연준의 금리나 명분이 생길 것이다. 그럼 뭐 지금의 이제 실업률을 두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위험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방금 앵커님이 질문하신 거를 네. 이 FOMC 기자회견에서 그 미국 기자가 똑같이 질문을 했거든요. 아니 물가도 중요하고 고용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금리를 내릴 정도로 좀 심각하다고 실업률이 올라가면 보십니까? 라고 네. 질문했는데 파월 의장의 답변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해줄 수 없습니다. 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애널리스트니까 네. 저희가 좀 추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작년 8월에 그 샴룰에 부합해서 금리 인하하게 만들어줬던 그 트리거가 샴룰, 실업률이 평균치가 0.5까지 올라가면 그 연간 중에 최저보다 네. 0.5%가 올라가면 이건 경기 침체라고 후행적으로 신호를 주는 지표거든요. 네. 근데
지금 4.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다음 달 지표가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지만 4.9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실업률이 4.0, 4.1, 4.2, 4.2 나오다가 다음 달에 5월 지표가 4.9가 나올 걸 뭐 만약에 뭐 기대, 우려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면 그래도 실업률이 4.0, 4.1, 4.2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매달 0.1씩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9월 달에, 그러니까 10월에 확인할 수 있는 9월 지표가 4.7%가 됩니다. 네. 그러면 샵룰에 부합하게 돼요. 샵룰이 0.5라는 트리거 레벨에 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게 어느 수준이 문제가 될 거냐라고 보면 정말 단기적으로는 4.9%까지 실업률이 상승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점진적으로 쭉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한 4.7까지는 올라가줘야 된다. 근데 그 가능성들이 지금까지 나온 지표로는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리세션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전 여전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얼마 전에 발표된 미국의 1분기 GDP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제 시장에 좀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1분기 GDP도 뭐 상향 조정될 가능성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거 종합해 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전반적으로 이제 좀 과도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네, 뭐 계속 데이터를 봐야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1분기 데이터가 역성장이 나왔습니다만 시장 참여자들이나 일부 뭐 IB들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치를 내놓는데 그 네. 전망치보다는 마이너스 폭이 적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성장은 모두가 봤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 네. 그리고 그 역성장이 나온 것들을 GDP 구성 항목들로 보니까 많이들 아시겠지만 관세 부과하면 물가가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뭔가 도매업체들은 빨리 낮은 가격에 수입을 다 해와야 될 거잖아요. 네. 실제로 제약품도 엄청나게 수입을 했거든요, 1분기 때.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나니까 순수출이라는 GDP 구성 항목이 너무 마이너스가 된 거죠. 수출보다 수입이 너무 크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뭐 전일 미국하고 영국의 관세에도 협상이 좀 됐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혹시라도 나아간다면 역성장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기저효과 감안할 때 좀 반등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파월과 트럼프 행정부는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2022년에 저희 인플레이션 겪을 때 네. 그때도 사실 1분기 때 마이너스 1.5% 정도 역성장 했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까지 역성장이 났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술적 침체는 GDP 전기비가 2개 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침체라고 얘기하는데 네. 2분기 때 마이너스가 나왔다가 플러스로 사양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경기가 반등하는 모습이 또 나왔기 때문에 파월 입장에서는 조금 두려운 거죠. 이게 뭐 경기가 좀 둔화된다고 해서 혹시라도 관세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크니까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또 이전의 사례를 또 답습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우선 지켜보자라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파월 의장도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얘기하기도 했는데 최악의 상황은 이제 경기가 꺾이는데도 물가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연준이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 그것일 텐데 아마 금리가 아니더라도 이제 연준이 대응할 카드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만약에 뭐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막 시장이 정말 최악으로 생각하는 네. 수준까지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면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1, 2, 3월 물가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100%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서 경기 둔화가 좀 일어난다라고 하면 물론 물가가 2%라는 목표치보다 높지만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가정해보면 그래도 금리를 낮춰야겠다라는 명분들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감 경기나 소매업체들 중소기업들의 경기 체감 온도들은 확실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게 물가만 너무 높지 않으면 인하나 또는 지금 양적 긴축이라는 QT라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들을 조금 없앨 가능성들도 종료할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SLR이라는 은행에 적용하는 규제를 좀 완화해서 장기 국채를 사주게 하는 이런 정책들도 도입될 가능성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연준이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여러 가지 대응 카드들이 있을 수 있다. 관세 이슈로 이제 물가에 대한 대응 여력은 크지 않고 미국의 경기 침체 징후는 뭐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올해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지금 IB들도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런 전망치의 변경은 사실 진짜 급변합니다. 네.
사실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만 하더라도 뭐 그전까지는 막 3회, 5회까지 보다가 사실 올해 인하 안 한다라고 얘기도 있었어요. 네. 인하 0회까지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경기가 빠지고 미국 금리가 4% 깨면서 내려갈 때는 다시 3, 4회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영국하고의 협상이 나오고 네. 주말에 중국하고의 협상 기대감들도 올라가니까 심지어 5월 FOMC에서 난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한 것과 접목시켜서 갑자기 또 안 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매번 나올 때 뭐 손바닥 뒤집기 하는 것보다 네. 우선 지금 흘러가는 흐름들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업률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올라가고 있고 비농업 고용이라고 하는 논팜 수치도 원래는 BEP가 한 20만 건, 200K 정도 됐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좀 떨어진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금리의 여파로 경기 둔화가 되게 속도가 느리지만 진행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그래도 2회 정도의 인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영국하고의 협상을 해서 5월 FOMC 때 직후만 하더라도 7월 첫 번째 인하, 올해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연말까지 3회, 내년 3월까지 4회가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네. 오기 전에 보니까 7월이 이제 1회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막 0.8회 정도 되고요. 연말까지 보더라도 3회가 조금 안 되고 내년 3월도 4회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이 나왔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인하 확률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하고의 협상도 만약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저는 빅딜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출렁거릴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준이 올해 두 차례까지는 뭐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봐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SLR 개혁, 아까 뭐 잠깐 언급은 해주셨는데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 SLR 개혁,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도 하는데 SLR 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뭐 요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도 여러 번 했지만 네. 그래도 그 직전까지만 보면 우리는 기준금리보다는 10년물 금리를 관리하겠다. 네. 이자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고 SLR 규제 완화는 결국에는 장기 국채 금리를 조금 다운시키는 재료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SLR에 대해서 그냥 산식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을 분모해 두고 네. 핵심 자본을 분자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일정 수준 그 퍼센트 비율을 이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분모에 있는 자산에 국채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국채를 막 은행들이 사게 되면 분모가 커지니까 이 산식의 SLR은 떨어지잖아요. 그럼 기준 비율을 못 맞추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완화해 준다라는 얘기는 분모에서 미국 국채를 자산에서 빼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국채를 많이 사도 SLR 규제 비율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대내 로컬 상업은행들의 미국 국채 수요를 조금 확대시켜 줄 수 있는 재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LR이 미국채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다. SLR 개혁이 이제 단행이 실제 된다면 우리가 이제 미국 국채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네. 제가 뭐 방송 격주로 나오고 하면서 미국채 10년물을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환경들을 저희가 접목해 봤었을 때 4.3% 위에서는 담아 나가자라는 메시지를 계속 드렸는데 네. 지금 한 4.3% 후반까지 또 왔어요. 막 네. 4.2% 뚫었다가.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계속 담아 나갈 수 있는 레벨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서 단기적으로 자본이익을 엄청나게 얻기 위한 전략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 네. 지금 계속해서 이 밴드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 레벨이 왔을 때마다 매집해 나가면 이 다음에 10년물 금리가 이러한 조치들이나 금리 인하를 동반했었을 때는 조금 그제서야 자본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시기가 올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적정 레벨을 똑같이 이 레벨로 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계속 동결기를 유지해 가는 게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올해 계속 동결해 가고 있고 네.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동결을 할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네. 그게 전망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들은 다 열려 있으니까. 그러면 ETF 중에 그 소파, 그러니까 무이익 그 금리 이길물 금리에 무위험을 차입하는 금리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상품화한 ETF들도 있는데 그게 수익률이 되게 좋아요. 1년간 수익률이. 왜냐하면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통화 정책 대비 기준금리가 미국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상품들도 수익률이 좋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ETF 말고 현물이나 장기채에 투자한 개인 고객분들이 사실상은 몇 년 동안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10년물 기준으로 한 4.3% 초중반에서는 분할 매수를 해 나가는 게 여전히 적절하다라고 저는 판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변동성이 워낙 크긴 한데요. 4.3% 위에서는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외환시장에서는 아시아 통화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이제 대만 달러가 크게 상승하기도 했고 아시아 통화 강세 지금 배경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대만하고 미국하고의 협상 기대감들이 좀 저희 연휴 기간에 많이 나왔던 것 네.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같이 좀 내러티브를 형성했던 게 이게 협상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대만이 내놓은 조건이 혹시 대만 달러가 미국 통화 대비 평가 절상, 가치가 높아지는 걸 용인한 게 아니냐라는 네. 게 좀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영국하고도 협상하니까 중국하고도 만약에 협상이 좀 되면 아시아권에서 조금 이렇게 통화 절상이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럼 또 주식으로도 유입이 또 자금들이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환율 같은 경우는 1,400원 아래로 갑자기 우리 원달러 환율이요. 1,400원 아래로 갔다가 다시 오늘 좀 올라오기도 했는데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저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게 에너지 가격 안정, 금리 안정, 그리고 달러 약세입니다. 근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꾀하는 조치들은 이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금리 안정도 아까 SLR 규제 완화나 QT 종료와 같은 수단들이 어느 시점에는 단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 달러 약세도 저희가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달러가 엄청나게 빠졌었을 때 불확실성이 셀 아메리카라는 내러티브가 나왔었을 때만큼으로 단기간에 빠진다라고 보진 않지만 약세 기조는 이어갈 걸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1,410원까지 다시 반등한 건 연휴 기간에 너무 많이 빨리 빠졌다가 네. 거기에 대한 되돌림 그리고 영국하고의 협상 기대감으로 달러 인덱스가 100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생각은 해서 이전에 저희가 봤었던 밴드가 달러원이 1,430에서 1,470까지였는데 저는 이 말씀드린 하단이 이제 좀 상단으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졌다. 그리고 아시아 통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되돌림이 있었다가 트럼프 2기 때는 그래도 달러 약세 기조에 맞춰서 조금씩 강세 기조가 그래도 시연되는 쪽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환율이 이렇게 조금 내려오니까 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이 커졌다라는 뭐 분석도 나오는데 이제 금통위, 5월 금통위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5월 마지막 주에 있는데요. 네. 우선 4월 금통위 때 아시는 것처럼 동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2.75%. 근데 뭐 동결은 했습니다만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향후 3개월을 전망하는 거에서 6명의 위원이 전원 인하를 받기 때문에 네. 5월에 인하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채권 시장에서 국내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연말 기준금리가 얼마가 될 거냐인 건데 네. 저는 원래 2.25% 정도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에 연휴 끝나고 2.0%로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장 둔화만 보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 1% 성장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환율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금융시장의 불안을 감안해 보면 인하가 좀 꺼려지는 거였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1,430원까지 뚫고 네. 물론 지금 다시 1,410원까지 왔지만 어쨌든 낮아진 레벨이기 때문에 환율 재료에 대한 부담들이 좀 낮아진 건 사실이고 네. 하는 총재 역시도 이제 ADB 총회에 가면서 좀 충분히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성장을 조금 부양하는 쪽으로 통화 정책이 연결될 가능성들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 환율 부담이 낮아지면서 한국은행이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국고채 레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되게 어려운데요. 네. 우선은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하단을 2.6%로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기 대선 이후에 새 정부가 추경을 정말 대규모로 한다 그러면 네. 저는 2.9%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은 하고 있고 만약에 근데 다만 아직 추경이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고 추가 추경이 그리고 중국하고의 무역 협상이나 상호 관세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하단은 저희는 한 2.4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오늘 장의 색깔을 보면 네. 오늘만 놓고 보게 되면
전자 쪽에 좀 가까운 프라이싱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금리가 내려가다가 오랜만에 좀 유의미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즉 채권 가격은 약세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건 중국하고의 무역 협상 기대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역 협상 결과 봐야 되고 조기 대선 결과에 따른 다음 확장 재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변동성이 클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같이 좀 접목을 해서 지켜봐야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역 협상, 미국의 그 무역 협상과 재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도 잘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나증권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